저는 이제 6월 3일에 그 대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잘하면 또 희망 고문한다고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희망 고문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 이렇고 객관적으로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꾸 누구랑 비교하게 되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랑 비교하게 된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어땠습니까? 촛불이 광화문을 갖다가 그 뒤엎었는데 그때 그 어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뭐 한 70% 80%막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안 좋은 선례가 됐던 거죠.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그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도 헌법재판관 8명이었는데 헌법재판관이 저는 그냥 당연히 8대 빵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몇 분 정도는 아니 나는 기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나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랬던 분이 최소한 한 2분 정도는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재판관들이 어이 정 재판관 뭐 지금 뭐 분위기가 이렇고 그다음에 그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뭐 진짜 10%도 안 되고 탄핵돼야 된다는 여론이 뭐 7, 80% 이렇게 되는데 통일합시다. 의견 통일합시다. 어차피 탄핵될 거. 이래가지고 이렇게 쭉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선례 아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3명의 헌법재판관 특히 정영식 재판관이 왜 이렇게 입장을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정영식 재판관이 입장을 바꾼 다음에 나머지 2명의 재판관들을 설득할 때 논리가 똑같은 그런 게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참 희한하게 윤석열 대통령은요. 탄핵 소추가 된 이후에 지지율이 오히려 확 뛰었잖아요. 거의 집권 초기에 대통령 당선됐을 때의 지지율을 거의 회복하지 않았나? 지금 지지율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지지율은 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 뭐라 그럴까 그 뭐 열기라고 할까 그 힘이라고 할까 역동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그거는 다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30%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잖아요. 물론 김문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세훈까지 유력 주자 4명의 지지율 다 합쳐봤자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뭐 갤럽인가 어디서 조사했는데 근데 그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혼자서 35%니까 그다음에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9%밖에 안 되니까 뭐 이제 또 막 바뀌긴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세는 이재명 대표다 이 말을 그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은 이재명 대표는 심지어 공직선거법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와 어마어마한 그 신공까지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계속 박스권 이제 30%예요. 35%. 그게 요번은 어떻게 될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비교할 사람이 누구냐? 2017년도 맞죠? 2017년도에 문재인 후보가 어땠습니까? 그때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훨씬 더 높았던 것 같은데 최소한 50%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 문재인 후보 지지율은 50% 넘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획득한 그 표수는 몇 퍼센트였는가? 제 기억에 41%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쭉 하향하는 그 추세로 가가지고 41% 정도에서 대통령 당선됐고 그 다음에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그 3월이 가기도 전에 구속되는 걸 딱 보면서 아휴 뭐 대선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데 홍준표 그 당시 뭐 대표였나요? 홍준표 후보도 나오고 그다음 안철수 후보도 나오고 유승민 후보도 나오고 그러면서 어떨 때는 뭐 특히 안철수 후보 같은 때는 이렇게 막 올라가가지고 거의 뭐 문재인 후보 따라잡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정도까지 올라갔던 정확하진 않은데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뭐가 터졌습니까? 안철수 후보 관련해가지고 제가 뭐 MB 아바타입니까? 뭐 그게 그때 나오지 않았나? 박근혜 전 대통령 붙을 때 나왔었나? 정확하진 않은데 막 헷갈려가지고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41% 정도로 당선이 됐는데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 세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요. 저기 나오네요. 23, 21 거기에다가 유승민 7%, 전 6점 몇 프로인 줄 알았는데 합치면요 50%가 넘어요. 저거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5에다가 52%네. 뒷자릿수 뺀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탄핵됐을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상황이 좋지가 않았는데 그때는 뭐 다 탄핵돼야지 그러고 있었고 그때는 뭐 그 당 정당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아유 그놈의 당 망해야지 뭐 다들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과 2달 만에 대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보수표가 더 많았던 거예요. 이게 그 보수 중도표가 그걸 갖다가 잘 이렇게 했었으면 그랬으면 뭐 더 필요도 없네. 저기 유승민 빼고 홍준표, 안철수만 합쳤었어도 그랬었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홍준표 또는 안철수 대통령 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단일화를 못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에다가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다가 그 대권을 넘겨준 그런 게 딱 됐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는요 이게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 막강하죠. 야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패배하고 3년 동안에 그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꿋꿋이 버텨가지고 심지어 이제 그렇게 바라던 대선을 앞두고 있다. 저는 진짜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사람들은 겁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지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사람이 선하게 생겼는가. 거기에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뭐 후광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있었고 그 사이에 뭐 촛불도 뭐 100만이 어쩌니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뭐 정치 뭐 알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도 모르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원사이드하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누가 더 인상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확실히 뭐 이재명 대표는 권력을 잔인하게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한 마키아벨리 같은 그러한 그 이미지는 이재명 대표한테는 확실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일극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그 이재명 대표에게 장점은 있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그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지뢰 뭐 또 탄핵 당했네 진짜 보수 대통령장 징검다리로 또 탄핵 당했네 뭐 여기는 뭐 우리는 패족이고 뭐 할 말도 없고 그냥 차차기나 노려야 되겠네 이러기에는 그 다음에 지금 뭐 이재명 대표 35%인데 김문수 장관 뭐 9%면은 4분의 1 토막이네. 그 다음에 뭐 한동훈 전 대표 뭐 또 그냥 뭐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 저는 그 생각 들거든요. 아니 뭐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이 뭐 별거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뭐 씻지 않아가지고 뭐 묻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버려 그러면 이까짓 거 뭐 있으나 마나야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정권 재창출 제가 봤을 때 쉽지는 않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넘겨준다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그 정치인들은 아마 정치 생명이 더
그 지속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다음에 예컨대 지금 빅4가 누굽니까? 김문수 장관님. 김문수 장관님이 만약에 이제 내가 끝까지 후보하겠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뭐 중도 확장성 같은 걸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패배했다. 그러면 김문수 장관의 정치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연세도 높아요. 김문수 장관이 굉장히 그 체력은 저보다 더 좋으실 거예요. 김문수 장관이 막 평행봉하는 거 몇 년 전에 뭐 이렇게 그 유튜브 봤는데 야, 나는 태어나서 평행봉 저렇게 한 번도 못 했는데 그 정도로 건강하신 분이니까 그다음에 저같이 이렇게 퉁퉁하고 그냥 신체 나이는 저보다 그 어릴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반말할 건 아니고. 그런데 김문수 장관이 이제 내가 후보로 딱 나섰는데 중도 확장성이 없어. 그래가지고 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웃인 거지. 뭐 이제 연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컨대 한동훈 대표 젊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딱 나왔는데 본인이 후보가 되든 아니면은 본인이 후보가 안 됐는데 뭐 예컨대 뭐 김문수나 뭐 오세훈이나 홍준표나 아니면 한덕수나 아니면 제3의 인물이 후보가 됐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아이 뭐 내가 안 됐으니까 나는 이제 빠질래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젊은 정치인 한동훈에게 과연 기회가 있을 수 있나?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죠. 홍준표 시장이 생각해 보니까 대선을 3번 연속으로 나온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 될 때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하고 붙었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윤석열 후보하고 경쟁했던 사람이 홍준표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홍준표 시장님은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윤석열 후보 말고 홍준표 후보로 나갔으면 7.3%가 아니라 0.73%가 아니라 뭐 7.3까지는 안 돼도 뭐 한 1.73%, 뭐 2.73%이 정도 차이는 이길 수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이재명은 내가 잡는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실패한다. 그러면 뭐 그 홍 시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이게 내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다음에 뭐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의힘에서 잘 이렇게 세팅을 갖다가 잘 하고 그다음에 대권에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은요 뭘 보느냐 얼굴 안 봐요. 그다음 뭐 구호 같은 거 보겠습니까? 뭘 보겠습니까? 진정성을 볼 겁니다. 저부터도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내가 대통령 하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진짜로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정성을 보이고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손해를 보고 그 뭐 피해를 입을지언정 내가 나라를 위한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높다. 그래서 내가 큰 리스크를 안고 내가 도전한다. 이런 진정성이 있는 모습을 보이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예컨대 내가 이번에 나가가지고 여기서 설령 내가 패배하더라도 지금 나가는 게 뭐 어떻게 뭐 앞으로 나한테 내 정치 인생에 득이 되겠지 이런 게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예컨대 이제 부장님이 있단 말이에요. 갓 들어온 뭐 신입사원 뭐 대리 뭐 이런 친구들이 막 눈에 안 보이게 삭삭삭 뭐 사우나도 가고 뭐 삭삭삭 뭐 대충 하고 그러는 게 부장님들 눈에 안 보이겠냐고요. 국민들은 그거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그렇게 하는 사람을 그런 분이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후보로 선출된 사람이 다른 후보들 다 아울러 가지고 후보만 아울러서도 안 돼요. 뭐 예컨대 어떤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은 그 탄핵 찬성파, 탄찬파, 탄핵 반대파, 반탄파, 그 찬탄파, 반탄파로 그 골이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이 골을 갖다가 메워가지고 하나로 용광로처럼 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내가 차라리 이재명 찍는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내가 누구를 찍느니 차라리 이재명 찍는다 그런 일은 없겠죠. 내가 그 누구를 찍느니 차라리 이재명 찍겠다 이런 분들이 설마 이재명 후보를 찍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들은 투표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권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 표가 아쉬운데 한 표가 그런데 이걸 갖다 기권한다? 그러면 그냥 그 이재명 그 후보한테 그야말로 그냥 날 잡아 잡수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 더 이상 체크 앤 밸런스는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권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정권이 될 것이다. 저는 그게 제일 뭐랄까 걱정이 되고요. 그 부분이 제일 두려워요. 예컨대 제가 왜 이렇게 살이 이렇게 퉁퉁하게 쪘습니까? 제 주머니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딱 지나가다가 빵집 앞을 제가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거지. 야, 저 빵 맛있게 생겼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저 빵 먹어봤는데 맛있단 말이야. 그러면 배가 그렇게 안 고파도 맛있는 빵을 어떻게 해? 근데 만약에 제 주머니 속에 돈이 없어 봐요. 그냥 입맛만 다시고 내가 돈 벌어서 저 빵 사 먹어야지.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돈이 있는 게 제 건강에 유익합니까? 돈이 없는 게 제 그 건강에 유익합니까?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런데 그 국회에서 딱 이걸 갖다 견제를 갖다가 해줘. 그러면은 나라가 더 건전한 거지. 그 다음에 지금 뭐 우리가 계속 봐왔던 것처럼 국회에서 그야말로 포퓰리즘 같은 그러한 정책을 막 입법을 해. 그럼 대통령이 그걸 갖다가 딱딱 커트해 줄 건 커트해 줘야지. 그게 돼야지 그 나라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게 된다. 이거는 190석은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만약에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면 몇 석입니까? 108석짜리 야당입니다. 그게 무슨 야당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뭐 전투력 있는 사람이 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국민의힘에게도 불행한 일이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한 여당을 가진 190석 여당을 가진 대통령한테도 불행한 거고요. 그 정당한테도 불행한 거고요. 우리 국민들한테도 불행한 것이 될 것이다. 그게 제일 걱정되고 그게 제일 두렵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부터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그런 조직은요 그 가망성이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일단은 불이 났는데 이거 네가 뭐 담배 피다가 꽁초 잘못 버려서 뭐 불이 난 거야 아니면 당신이 옷 벗어가지고 이렇게 껐으면 꺼졌는데 네가 그거 못 해가지고 못한 거야 이렇게 네 탓이냐 내 탓이냐 하고 있으면요 그러면 불이 번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산불까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이 났으면 일단은 끄고 봐야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으면 일단은 해결하고 봐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이게 누구 잘못이었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재발되지 않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나중 문제라고요. 나중 문제.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특히 이제 보수층에는 어마어마한 불똥이 이제 떨어진 거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고 네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너랑은 죽었다 깨나도 나는 싫어 너랑은 같이 일 못해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러면 결국은 그 불이 우리 집 우리 빌딩 우리 논밭 다 태울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치 오래 하셨던 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꼭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가 전화위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로 속상하시고 그러실 텐데 잘 들어주셔가지고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부터도 힘을 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힘내시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